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을 넘긴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드실 겁니다. 저도 아직 믿기지 않으니까요. 결혼식 날 모든 하객 앞에서 제 아들이 던진 단 한마디. 그 순간 우리 집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불륜, 그것도 형부와의 관계.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민준이를 키웠죠.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식당 일은 정말 고됐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고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 집에 와서도 샤워를 2번씩 해야 했죠.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빈 식당에서 남편과 라면을 끓여 먹던 밤들, 우리는 늘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지 말자고. 그게 우리 부부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반항기도 없었고 학원비를 아끼겠다며 혼자 공부했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공부해야 한다며 거절하곤 했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새벽까지 공부하는 아들에게 제가 야식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니고 졸업 후엔 중견기업에 취직했죠. 취직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식당에서 울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늘 칭찬했습니다. 참 잘 키운 아들이라고. 저는 그저 아들이 결혼만 잘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 그날이 왔어요. 민준이가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식당 주방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30여 년 고생한 보람이 이제야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는 어떤 아이일까? 예쁜가? 착한가? 우리 아들을 잘 챙겨줄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처음 예비 며느리 수진이를 만난 날은 5월의 따뜻한 주말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날만 기다렸어요. 장을 보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죠. 갈비찜을 만들면서 3번이나 간을 봤습니다.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잡채도 만들고 동그랑땡도 부치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수진이가 밝은 미소를 띠고 서 있었어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고급 한과 세트와 건강보조제를 선물로 주더군요. 저녁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수진이는 음식마다 감탄하며 칭찬했고 민준이는 그녀 옆에서 다정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확실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설거지를 함께하며 수진이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언니가 먼저 결혼했고 지금 임신 중이라고 했어요. 형부도 좋은 분이고 자신도 언니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죠. 가정교육이 잘된 집안의 아이구나 싶었어요. 언니 이야기를 하는 수진이의 얼굴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수진이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민준이가 잘 만났다고 손을 잡고 웃었어요. 결혼 준비는 꿈만 같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강남의 유명한 드레스숍에서 여러 벌을 입어봤는데
어떤 걸 입어도 예뻤습니다. 민준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행복했어요. 스튜디오 촬영 날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웃었고 민준이는 신축 아파트 30평형을 계약했습니다. 주말에 신혼집에 갔을 때 저는 빈 거실을 둘러보며 상상했어요. 소파가 놓이고 식탁이 놓이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할 미래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2달 전쯤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수진이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죠. 회사 일이 많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눈이 웃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에서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더군요. 유리문 너머로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물 한 잔을 들고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는데 수진이가 황급히 전화를 끊는 게 보였어요. 결혼식 한 달 전 저녁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 국을 더 끓이러 들어갔다 나오는데 수진이가 복도 구석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의도치 않게 그 대화 일부를 들었습니다. 결혼 끝나고 정리한다는 말,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 지금은 안 된다는 말, 들킬 수도 있다는 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기척을 듣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할까 고민했지만 그냥 제 기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한 건 민준이었어요. 결혼식 보름 전쯤부터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평소 밝고 명랑하던 아들이 말수가 줄어들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밥도 잘 안 먹었어요. 괜찮냐고 물으면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체중도 눈에 띄게 빠져 보였어요. 결혼식 전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할 때 아들은 억지로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말을 삼키고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물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식인데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일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결혼 준비 때문에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것이 폭풍전야의 고요였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흥분해서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연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 식당 일복만 입다가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으니까요.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꽃장식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입구부터 통로까지 가득 채워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예식장 전체를 감쌌죠. 중앙 무대에는 신랑 신부가 설 단상이 그 뒤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친척들, 민준이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축하의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신랑 어머니석에 앉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후 2시 예식이 시작되었어요.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아버지 팔을 잡고 걸어 들어왔어요. 긴 베일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고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수진이는 단상에 올라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신랑 입장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는 단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마이크를 들고 하객석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사회자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마이크를 켜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준 모든 분께 먼저 사과한다고, 자신은 오늘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순간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준이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겠다고. 이 결혼이 왜 이루어질 수 없는지를. 그가 손짓을 하자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신혼집 거실이 나타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갔던 바로 그 거실. 그리고 그곳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수진이, 그리고 그녀의 형부 강태민. 두 사람은 소파에 다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는 태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태민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결혼식만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는 말, 그냥 형식일 뿐이라는 말, 내 마음은 오빠한테만 있다는 말.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를 나눴습니다. 예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탄식과 비명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단상 위에 수진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비틀거리며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하얀 드레스가 계단에 걸려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달려 나왔고 신부 측 하객석에서 한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이의 언니 유진이었어요. 임신한 배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민준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법이 용서해도 양심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자신은 거짓 위에 결혼을 시작할 수 없다고.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예식장을 나갔어요. 저와 남편은 황급히 아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예식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예식장 밖 주차장에서 민준이는 차에 기대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30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울지 않던 아들이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부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주일쯤 지난 저녁, 민준이가 처음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준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프로포즈를 하려고 꽃다발을 들고 수진이 아파트로 갔을 때 거실에서 수진이와 태민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대요. 설마 형부가 위로해주는 건가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황급히 밖으로 나와 계단에 숨어 있다가 1시간쯤 후 태민이 나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수진이를 지켜봤고 신혼집에 몰래 CCTV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수진이와 태민이는 거의 매일 만났대요. 민준이가 야근한다고 하면 그날 저녁에 꼭 만났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결정적인 장면을 찍었다고 했어요. 왜 그 전에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도망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알면서도 결혼 준비를 하는 척,
행복한 척 웃어야 했던 시간들.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도, 신혼집을 보러 갈 때도. 모든 순간 아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품에서 다시 울었습니다. 사흘 후 수진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음으로 범벅이 된 목소리로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잘못 키운 거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종적을 감췄다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대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찾아갔을 때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대요.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퀭해지고 몸무게도 10kg 넘게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언니 유진이 이혼했다고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했어요. 유진은 남편의 배신뿐 아니라 동생의 배신까지 받은 겁니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칼을 맞은 거예요. 유진은 수진이를 평생 용서 못하겠다고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답니다. 수진이 어머니는 자신의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두 딸이 서로 원수가 됐다고 아버지는 충격받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울먹였습니다. 태민은 회사도 그만두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전화도 바꾸고 완전히 잠적했다고 합니다. 태민의 부모님도 유진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유진은 시댁과의 연도 완전히 끊었다고 했어요. 한 달 후 민준이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다시 출근을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얼굴의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심리 상담을 받으러 다니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처를 혼자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어요.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아가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싱가포르 지사로 2년 파견 제의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고 싶다고 이곳엔 너무 많은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인천공항에서 민준이를 배웅했습니다. 민준이는 한결 밝은 얼굴이었어요. 체중도 다시 늘었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고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겠다고 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민준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이 새로운 곳에서 행복을 찾기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저는 이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5년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6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뉴스에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법적 처벌이 없어졌다고 해서 도덕적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무서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수진이와 태민이 받은 것은 법적 처벌이 아니었어요. 사회적 처벌, 도덕적 심판이었죠. 결혼식장의 폭로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예식장에 있던 하객들이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이 그 영상을 봤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그 이야기가 올라갔고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대부분은 수진이와 태민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이 회사 동료들도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회사 단톡방에서 그 이야기가 돌았고 수진이는 출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그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태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과거였다면 어땠을까요? 간통죄가 있던 시절이었다면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냈겠죠. 하지만 형을 마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법적 처벌은 없지만 인터넷에 올라간 영상은 영원히 남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 사건이 나올 겁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들은 평생 그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시대에 한번 올라간 정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 대신 더 무서운 대중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끝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싱가포르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는데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로 사진도 찍는다고 합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배웠습니다. 첫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아무리 숨기려 해도 거짓은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둘째, 신뢰가 없는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 사랑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셋째, 법이 사라져도 도덕은 남는다는 것.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사람들의 양심과 도덕 의식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수진이가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민준이에게 태민과의 관계를 고백했다면, 만약 태민이 양심을 지켰다면, 처제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면, 만약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했다면, 민준이의 상처를, 유진의 배신감을, 태어날 아기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못된 관계에 있다면 멈추세요. 더 깊어지기 전에 끝내세요. 지금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면 고백하세요. 거짓은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 양심을 저버리고 있다면 돌아오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신당한 분들, 상처받은 분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치유됩니다. 저희 민준이처럼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2년 후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회사 동료인데 싱가포르 현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래요. 이번에는 천천히 신중하게 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면서라고 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진실과 신뢰입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실과 신뢰 위에 세워진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양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적 처벌은 없지만 도덕적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사회의 눈은 법보다 더 무섭습니다. 대중의 심판은 끝이 없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진실되고 책임감 있는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공개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또는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